단 한 발로 큰 함정도 침몰시키는 원샷 원킬의 위력을 갖춘 어뢰. (1990년대) 초반 다수의 직진 어뢰로 위협하는 북한에 맞서 기만 전술 무기체계 TACM 개발에 나선 대한민국. 어뢰 음향 대항 체계는 어떤 원리를 활용한 것이며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수중 장비 개발의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TACM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했을까? 어뢰 음향 대항 체계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들과 함께 우리 해군의 TACM 개발사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해군의 어뢰 음향 대항 체계 TACM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 수중 탐지 체계 부장을 역임하시며 TACM 개발 사업을 주도하신 황경선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경선 박사입니다. 국가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며 TACM 체계 개발 책임자로 수고하신 노도영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도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연의 수중 음향 센서 실장으로 근무하시며 국산 TACM의 음향 센서 개발을 책임지신 김대한 소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도영 실장님, 어뢰 음향 대응 체계, 즉 TACM은 어떤 시스템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운용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TACM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어뢰를 발사를 했을 경우에 즉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먼저 어뢰를 탐지하고 경보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기만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허위 표적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함은 특정 방향과 이제 어떤 속도를 가지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뢰를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하려면은 어뢰를 탐지하는 어뢰 경보 체계, 그 다음에 기만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사대 이러한 체계로 구성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어뢰 경보 체계는 이제 그 어뢰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기만기를 어떤 패턴으로 이제 패턴이라 하면은 어떤 거리와 방향으로 이걸 이제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내가 회피를 해야만 가장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 하는 것을 계산하고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기만기는 그 아주 높은 소리를 내거나 수상함이나 잠수함인 것처럼 그 반사음을 그 거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뢰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네. 예. 황 박사님도 뭔가 좀 보충 설명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함정을 운용할 적에 함정의 그 전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의 미사일에 의한 위협, 또 하나는 이제 수중 어뢰에 의한 위협,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미사일에 대한 위협은 가시적인 위협이니까 굉장히 그 장교들이나 결정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한데 비해서 이 어뢰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게 있는데, 반대로 이 어뢰에 대한 공격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샷 원킬입니다. 일발 필침, 필중이야 필침. 맞으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유도탄의 경우는 그 상부 구조물을 주로 때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어로는 슈퍼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발 맞았다 그래서 기능은 정지가 되지만 예. 배가 이제 가라앉는 데는 적어도 한 서너 발 이상 맞아야 가라앉기 때문에 그 소위 그 치명도 영어로는 리살리티라 그럽니다. 그래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가진 무기 체계가 어뢰인데 어뢰에 대한 우리 저 해군의 그 방어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해군이 그때 예인형 소음기, 음을 방사하는 그 닉시라고 하는 예인형 기만 체계를 가지고 다니는데 대부분의 그 어뢰들이 재공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렸을 적에 가서 찾아갔는데 함정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서치를 해가지고 함정을 공격을 하는데 이 닉시가 똑똑한 어뢰에 대해서 오히려 어뢰를 유인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현대적인 어뢰전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별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만기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뢰가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잠수함이나 군함의 경우는 아주 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약 한 1,000톤, 2,000톤, 뭐 큰 거는 뭐 10,000톤 되는데 어뢰는 가장 큰 놈이 한 1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작은 놈이 멀리서부터 들어오는데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탐지를 할 것이냐? 탐지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보를 하고 이놈을 기만할 것이냐 하는 그런 토탈 그 솔루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해군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아는 그 장교들, 그런 ASW 장교들이나 그런 장교들은 이거 참 우리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런 그거 하고 우리 이제 국가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부터 오래전부터 이 ACM이 우리 해군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선행 연구를 90년 초부터 쭉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이거를 체계 개발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참모총장으로 계신 안병태 제독님께서 너무나 이거 중요한 무기 체계다.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바로 이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 천안함이 이 조그만 새끼 잠수함에서 쏜 어뢰 한 발에 바로 가라앉아 가지고 46명의 우리 고귀한 생명이 그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뢰 대항 체계가 너무나 중요한 무기 체계고 우리 TACM이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이 TACM을 우리 국방홍보원에서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소장님. 예.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어뢰나 소나가 우리 바다 환경에 적합하게 이제 맞춤형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익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수중음향 연구사에 대해서 따로 이제 별도로 이걸 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요, 이 수중에서 운용하는 이제 시스템인 만큼 이 TACM도 이 주변 환경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제 실제로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물 속에서는 이 음향 자체가 직전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압력이나 온도 이런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굴절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 한 지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음이 방사가 됐다 했을 경우에도 일정하게 쭉 이렇게 전파되는 듯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지역을 지나면은 굴절해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많이 집속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보면 아예 음이 전달되지 않는 구역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쇠도 존이라 뭐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또 그 시간에 따라서 또 저희들 우리나라 해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외국에 있는 사례를 우리가 뭐 참고를 할 이유는 없고 우리의 해역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 해역에 걸맞는 어떤 그런 환경하고 이런 거를 미리 어떤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 작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를 이제 미리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만기가 보면은 이제 어뢰가 공격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가장 빨리 탐지도 해야 되고 또 기만기를 가지고서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뢰를 속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뢰가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여러 개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심도도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어느 방에서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심에서의 의뢰 경보 장치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이며 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개수를 또 기만기를 떨어뜨려야지 효과적인지 또 혹은 또 우리 이 함은 어떻게 기동하는 것이 이 회피하는데 좋을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해양 환경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을 아주 중요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개발을 할 때는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결과 충분히 참고를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제 TACM도 이제 어뢰나 소나처럼 바다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네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 실장님. 근데 이제 어뢰를 보게 되면요. 세계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갖고 왔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어뢰에 대응할 TACM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이런 체제로 좀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까? 조금 전에 그 황영선 박사께서 미국의 닉시 예를 들었습니다. 즉 배에서 기만기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단점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기만기를 끌고 가지 않고 내 배와 독립적으로 기만기를 운용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부유식 기만기입니다. 예. 부유식이라는 건 이제 물에 깔아앉지 않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내 배와 달리 어느 방향과 거리에 몇 발의 기만기를 운용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장식 기만기입니다. 장식 기만기는 물론 저희들이 개발할 20년 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개발이 완료돼서 배치가 됐습니다. 장식 기만기는 부유식 기만기는 그 자체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장식 기만기는 마치 배처럼 허위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의뢰가 한번 속아서 장식 기만기로 간다 그러면은 내 배와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리어택 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살아남을 확률은 높다고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아주 최근의 의뢰들은 음향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배가 지나가면은 항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항적을 통해서도 의뢰가 내 배를 공격도 하고 이 항적은 그 수상한 경우는 그 물 위에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잠수하면서도 항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향적인 수단만 가지고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꼭히 지금 계속 이제 기만기라 그래서 그 부분만 강조를 했지만 저희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얼마만큼 의뢰를 빨리 탐지를 하고 경보를 해서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느냐 하는 의뢰 경보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만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의뢰 경보와 그다음에 회피 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상당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의뢰 자체는 공격 무기입니다. TACM은 방어 무기고요. 완벽한 공격도 없지만은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후에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그 모형이 우리 그 사드에서 보시다시피 탐지하고 난 다음에 직접 그 탄도탄을 요격을 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의뢰도 마찬가지로 의뢰로서 요격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도 아마 이 부분으로 앞으로도 아마 연구가 될 것이고 그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만, 남을 속여넘김. 기만 전술, 적을 속여 방비를 허술하게 한 후 허를 찔러 승리하는 전법. 손자병법 제1편, 시계. 병법은 기만 전술이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도 먼 곳을 지향하는 것처럼 하고 적에게 이익을 주어 유혹을 하거나 내부를 교란시키고 이를 공격한다.
이러한 기만술은 병법가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수중전의 핵심도 기만전이다. 침묵으로 적을 따돌리고 소리의 분신술로 적의 공격을 무산시킨다. 기만해야 살아남고 살아남아야 이길 수 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우리 해군의 TACM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 실장님, 이제 국산 TACM은 2000년제 들어서 이제 전력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전에도 당연히 이제 어뢰에 대한 대응책이 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국산 TACM이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갖고 왔습니까? 저희 해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그 2000년 이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대잠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대잠전은 오늘날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하지만 이 대잠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뭐 대잠 초계기부터 뭐 타서 TACM뿐만 아니라 각종 소나 그다음에 대잠 헬기부터, 그래서 웬만한 그 국가의 기술력이나 경제력 없이는 사실상의 그 대잠전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우리 해군도 아마 80년대, 90년대까지도 사실상 그랬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대잠전 분야 중에서 하나의 그 특수한 어뢰 방어라는 분야로 봤을 때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고, 다만 그 함정에는 별도로 전투 체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그 만약에 어뢰 경보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회피 기동을 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뢰를 탐지해낸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뢰 대응책의 그 첫 단계가 바로 아까처럼 어뢰를 탐지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상 제약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탐지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수단은 생각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에 노출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좀 다른 대응 체계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직주 어뢰, 그러니까 이제 어코스틱 호밍, 음향 호밍 어뢰가 아니고 이제 직진해서 공격하는 어뢰를 북한 해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주 어뢰를 발견했을 적에 어뢰 쪽으로 바로 가도록 하는 그 항법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었고, 전에 이제 어뢰 대항에 대한 컨셉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이걸 해군이 209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가지고 들어왔을 때 공격 무기인 주스트는 있었지만 이 적이 어뢰를 쏘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만기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기한 게 우리 수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대형 함정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제기한 게 호위함에 탑재되는 어뢰 탐지 경보 체계, 또 기만기를 운영할 기만기 발사대 기만기, 그리고 잠수함용 기만기, 그거를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어뢰 대항이 힘들겠다 하는 걸 해군에도 이야기하고, 해군의 그 부분에 이제 일찍이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심 장교들, 무기체계 장교들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그 서로 뜻이 잘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개발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제기했을 때보다 가면서 이게 자꾸 에스컬레이션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때 우리 기술 수준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해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세계 최첨단 수준의 무기 체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야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그 어코스틱 호밍 어뢰, 음향 호밍 어뢰가 공격해 왔을 적에 우리 배가 어떻게 탐지를 하고 탐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피를 하고 기망기를 어떻게 발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선진국마다 어뢰 및 어뢰 대항 전술이 탑 시크릿,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군의 비익 무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부분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해군 사관학교 또 여러 군데 이제 그 해군 장교들 중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고, OR이라고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 해군의 어뢰 해피, 음향 어뢰에 대한 해피 대항 전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해서 그걸 처음부터 개발하다시피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됐고, 이 개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발할 때는 조그만 고양이를 그렸는데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고 난 데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표범 내지는 호랑이가 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다. 우리 해군이 세계 최첨단의 어뢰 음향 대항 수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전술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 실장님, 이제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 도입한 209급 잠수함에는 이제 김한기 대신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투어뢰가 이제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김한기하고 수투어뢰가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수투어뢰가 정확히 어떤 무기 체계인지 궁금합니다. 수트 어뢰의 특징은 사실 어뢰와 그 다음에 209 잠수함 간에 광섬유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소위 말하면은 거의 게임하는 수준이랄까요? 이걸 왜냐하면은 그 잠수함 내에서 그 내가 이동하는 표적과 어뢰에서 바라본 그 소위 말해서 신호를 동시에 보고서 사람이 원격 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시에 그 잠수함 전대에서 자부심을 가졌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김한기는 그러한 어뢰를 상대로 해서 기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리 경고를 해서 또 내가 회피 기동도 하고, 또한 전술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상대편이 호락호락 계속 그냥 나는 공격만 당하고, 그 다음에 적은 나를 끝까지 어뢰도 나를 보고 잠수함도 나를 보고 그렇게 할 만큼 가만 놔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뢰와 김한기 자체 참 재밌는 관계였습니다. 김한기는 그러한 굳이 수트 같은 타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어뢰도 기본적으로는 속인다. 거기에는 전술과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투어뢰와 이제 김한기 차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김 수석님, 혹시 좀 다른 더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요, 뭐 앞서 이제 설명은 다 해주셨는데 예. 그 김한기가 이제 기만하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아까 황 과수님께서도 이제 직주 어뢰가 있고 음향적으로 이제 음향 쏘아가지고 가스틱 호밍하는 그 어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김한기가 사실 음향으로 이제 이 어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뢰가 이제 음향 어뢰가 이제 이렇게 공격해 올 때는 전방에서 계속 음을 쏘고 옵니다. 계속 쏘면은 그게 이제 내가 타겟을 하는 어떤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부딪혀서 돌아오면은 그 반사되는 음향을 듣고, 아 이게 내 타겟이 현재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가지고 이게 어뢰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목표 쪽으로 향해서 방향을 틀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이 김한기는 어떤 위치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 자함이 공격을 당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반사되는 음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김한기는 어뢰에서 쏘는 음향을 듣고 나서 똑같은 주파수를 만들어 가지고 배에서 부딪혀서 나가는 소리보다 더 강하게 이제 쏘는 거죠. 그럼 일정 위치에서 이제 이게 계속 떠 있으면서 쏘게 되면은 우리 함이 부딪혀 오는 소리보다 얘가 이제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뢰는 이제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 지나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거기 발견되면 그 주위를 다시 돌아가고 있어 기만기 주위를 뱅뱅뱅뱅 돌게 돼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만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어뢰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뢰도 이제 깔아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기만기도 이제 작동이 다 멈추고 제대로 깔아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으로 다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기만기 기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TACM의 이 기본적인 구성이 어떤 장비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념적으로 해서 사실은 그 장비의 모습이 그려지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단 어뢰를 탐지를 해야 됩니다. 탐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잠수함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그 7종류 내지 8종류의 그 소위 말해서 그 탐지 센서 소나들, 소위 말하면 소나죠. 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잠수함이 가장 크게 받는 위협이 바로 어뢰 공격이기 때문에 잠수함은 어뢰를 탐지하고 경보하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뢰를 탐지하고 경보하는 데서는 잠수함 쪽에서는 이미 갖고 있는 능력으로 커버를 한다고 치고 기만기는 남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만기는 그 잠수함 자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 신호 발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직경이 10cm가 되고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데 그 발사관이라는 튜브에 소위 말하면 그 이미 주어진 재원에 기만기를 꼭 맞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기만기를 개발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상함은 그 헐마운트 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90년대라든지 그때 당시는 헐마운트 소나가 말은 어뢰를 탐지 경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스만큼 크진 않지만은 그 센서를 내 배로부터 멀리 떼놓고 하는 똑같은 개념의 그 예인형의 그런 어뢰 탐지 경보 그 시스템이 따로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만기를 운용하는데 기만기를 한 발씩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발을 운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치 달인장 이 포처럼 좌현 우현 그 두 대의 그 기만기 발사대를 장착을 하는 그 발사 체계와 그 다음에 이제 기만기를 이제 소위 24발까지 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소리를 찾는 수상함의 긴 꼬리 예인형 선배열 소나 타스. 타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양한 수중 소음 중 적 잠수함의 미세한 소리를 구분해내는 능력이다. TACM의 어뢰 탐지 센서 또한 타스와 같이 긴 케이블로 연결돼 있다. 하지만 어뢰의 존재뿐 아니라 정확한 방위까지 신속하게 찾아내야 한다. 타스의 경우 간격이 다른 센서가 길게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거리 분석은 가능하지만 좌우까지 식별하려면 선체의 진행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아군을 공격해오는 어뢰를 상대해야 하는 TACM에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따라서 좌우 방향까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센서를 3개씩 묶어 선배열하는 3축 센서 구성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황 박사님, 예. 그런데요, 이 TACM 개발팀을 구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 타스 체계 개발하고 TACM 체계 개발이 동시에 작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또 기술이 또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심지어는 주위에서는
야, 저 정도 인력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성공한다 하면 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TACM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어뢰 탐지 및 경보인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저 타스하고 중복이 되는데, 원래 이제 타스를 해오던 저 타스 팀은 이제 그대로 가면서 이 수중 음향 파트를 담당하고 있던 팀을 급조해 가지고 TACM을 그 어뢰 경보부터 시작해서 탐지 경보 체계를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시스템의 볼륨은 타스의 센서가 더 크지만은 기술적 난이도로 보면은 이게 뭐 한 대학교로 보면 이게 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 정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센서 쪽에 우리 요 김대환 소장이 나와 있지만은 타스는 한 줄에 센서를 한 개씩 배열을 하는데, 이 TACM은 그 좁은 튜브 안에 센서를 120도 간격으로 3개를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어느 쪽에서 오든지 어뢰를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인데, 그때 전 세계에서 그게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거를 실제 리얼라이즈 이 시스템으로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도전을 해가지고 그 다른 센서를 지금 우리 김대환 실장이 그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참 구현을 했다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세계의 선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가지고 특히 어뢰 탐지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논리, 이걸 개발하는데 전혀 그게 경험이 없던 사람이 문헌이나 이런 그걸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이뤄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주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는 이 센서 업체는 이제 타스하고 TACM이 이제 공통으로 했지만, 체계 종합 업체는 이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해서 LIG 넥스원이 이제 TACM 체계 개발을 해서 업체 인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갔었는데, 역시나 이게 이제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그 수중 음향 특화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약 그 대학교 교수님 비롯해서 약 한 100여 명의 연구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우리 그 기본적인 음향, 센서, 환경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업을 했지만 성공적인 개발팀을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또 개발팀을 잘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여부가 사업 성공하고 직결되는데, 참 그때 지금 와서도 대견스럽게 잘 구성이 됐구나. 또 그때 참여한 인원들이 참 이 새로운 부분에 내가 이제 도전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인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타스와 TACM이 공동 시기적으로 비슷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이제 얻어냈다는 말씀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김대환 소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TACM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핵심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 핵심 기술은 또 어떻게 이전에 갖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상당히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수상함에 쏘다 보면 아까 이 다연장 로켓처럼 쏜다고 했지 않습니까? 12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로켓 발사되는 어떤 그런 부분, 로켓 추진 장치, 그래 탐지, 식별하는 그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좀 종합적으로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함 기동까지 또 실제로 어떤 이런 그 기만기를 투척하는 거,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회피하느냐 등등 모든 걸 종합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대항 전술이 되는데, 그러한 대항 전술 자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그 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이제 필요하게 돼 있죠. 이 시스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해외에 저희들이 뭐 벤치마킹 할 때도 사실은 없었고 또 뭐 자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연구실에 실험을 하고 저 연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바닥에서 실험을 하고 계속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이제 도달하게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업체 이제 기술 이제 수준일 텐데요. 당시 국가 전체의 기술 기반이 미약했던 70년대, 80년대를 이제 돌이켜 보게 되면은요, 결국 이제 기술을 전수하거나 같이 익혀가면서 공동 이제 개발 좀 하게 될 텐데요. 네, 실장님. 그 당시 이제 TCM 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런 범주의 하나의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이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한 거는 이제 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은 TCM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빨랐던 것 같았어요. 그때를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그 연구소 연구진들도 사실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졌었고요.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만기만 가지고서 일단 의뢰를 속여보자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수상한까지 같이 의뢰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타소와 비슷한 또 그런 또 예인형 또 의뢰경보 또 그 이 체제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자리는 없는 많은 연구진들은 굉장히 그 처음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당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의뢰를 탐지 경보한다 그러면은 적이 나한테 의뢰를 쏴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은 우리 해군이라도 갖고 있는 의뢰를 우리 보고 쏴주면 좋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백상어도 개발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런 데이터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되니까 사실은 그 연구소가 갖고 있는 연구인력 자원만으로 사실 해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체 그다음에 또 학계 그런 부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같이 공동 운명체자 그 어느 한쪽이 기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물론 국방과학연구소가 앞장서서 리딩을 하고 위험 요소를 먼저 찾아보고 연구 테마에 대해서 주제를 던지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연구 분야를 그러한 유관 다른 전문가 분들하고 사실은 협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결국은 이제 TACM 개발이 단독으로 뭐 ADD만 했던 것이 아니고 학계 또 업체들 네. 공동 또 운동체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협업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대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들은 뭐 센서보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업체 사항들은 다 그때 뭐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때 뭐 저희들은 타스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기술 베이스가 좀 많았어요. 부분들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좀 일부는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안에 내부 기술은 요소 기술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연이 이제 주도를 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제 업체 쪽으로 기술을 전수를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는데 뭐 학계 쪽에서도 많은 어떤 지원이 있었고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업체 이제 관계자분들도 이제 묵묵히 그리고 이제 이건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와 주셨던 어떤 그 부분이 지금도 보면 굉장히 고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성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국가에서 주도했던 기술이 이제 업체 주도로 해서 많은 것들이 요즘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좀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체 주도로 해서 개발이 되는데 이제 이런 센서 쪽 부분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깊이가 요구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기술인데 요즘 이제 많은 업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많이 분포돼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어려운 기술이 좀 이렇게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발전될 걸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 다 했던 어떤 그 기술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한 수준이 지금 발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기술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협업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큰 또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소장님, 근데 이제 이 TACM 개발 사업이 이제 93년도부터 이제 선행 개발이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우선 선행 개발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소개되었는지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탐색 개발 그 단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도 굉장히 이제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종합적인 대항 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이제 어려운 기술이지만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뢰 경보 장치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사실은 굉장히 좀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위험도 좀 높은 기술로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기반 체계를 전체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어뢰가 어떤 음향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되고 실제로 실험 데이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근데 해군도 이제 수트를 잠수하면서 이제 쏘기도 하고 하는 훈련 단계에 있었고, 저희들은 그 데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연구실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예측도 해보고, 또 거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그런 간단한 시험 모델을 꾸며가지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끌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예측했던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결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제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건 단계들을 계속 이제 거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해 나가게 됐는데, 실용 개발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사실은 선행 개발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우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제 그런 그 기술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타스가 조금 더 앞당겨서 나갔던 어떤 진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이 여기 접목이 쉽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가미를 한다면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는 사실 안도감도 한편으로 또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결국 이제 TACM의 이제 체계 개발을 책임지셨던 노 실장님도 이제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선행 개발을 이제 끝날 단계에서 방금 우리 김대한 실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될 것 같기도 했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실제 의뢰를 발사한 조건 가운데서 이게 정말 제대로 경보가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어떤 의뢰라도, 왜냐하면 결국 프로펠러 수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라든지 어느 정도 형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서 모사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또 바다에서 그 소음기라는 걸 통해서 마치 의뢰가 오는 것처럼 해서 시험은 다 했습니다만은 그게 의뢰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하고 의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거를 실험 개발 들어가기 전에 실제 의뢰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계획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사실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저희들이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해군이 요청을 하니까 그게 안 됐었어요. 왜 안 됐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겨우 이제 구전단에서 잠수함 209를 운용을 하고 독일에서 가져온 수트 의뢰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발사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잠수함 한 척이 겨우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수트 의뢰를 발사 훈련해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완성된 장비도 아니고 시험하고 있는 장비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얻겠다고 의뢰를 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해군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훈련을 그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늘리자니 예산적 뒷받침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몇 달을 끌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를 할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짚고 넘어가자. 근데 이제 어디 도움을 요청할 만한 데가 마침 없었는데, 당시에는 지금 방위사업청 생기기 전에 국방부에서 직접 사업을 관장을 했고,
그때 당시에 획득개발국장으로 윤광웅 해군 제독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나중에 그분이 그 국방장관까지 하셨습니다만은 그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실제 의뢰를 훈련 의뢰를 발사를 하고 의뢰 탐지 경보까지 데이터도 얻고 실제 중요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 교훈 중 하나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은 실용 개발 들어가기 전에 ROC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의뢰 실제로 소위 발사한 조건에서 만약에 시험을 하지 않고 실용 개발로 갔다면 나중에 큰 아마 지연이 왔을 걸로 보여지고 그걸 생각하면은 참 잘했구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황 박사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제 좋은 말씀 좀 많이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모실 수가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TACM의 성능이 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궁금하고요. 또 TACM 개발 사업을 주도하셨던 어떤 이런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묶어서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TACM을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기만기, 탐지 체계, 경보, 또 발사대, 또 구축함에 또 타수에 맞춘 또 의뢰 경보 알고리즘, 개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개발한 사업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저는 이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아까 그 의뢰 실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해군의 요구가 해군의 주트 의뢰를 발사했을 적에 반드시 탐지가 되고 경보되고 기만까지 시켜야 된다. 그거를 이 호위함에서만 10발을 시험을 해야 되겠다. 주트를 10발을 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구축함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의뢰를 약 한 5마일, 6마일 밖에서 다가오는 의뢰를 탐지를 해서 그게 의뢰다 하고 베리파이해서 그 경보까지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밤중에 깜깜한 방에 바늘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바늘을 찾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 난이도다. 근데 저희가 그때 10발을 시험을 했는데 대부분이 약 12,000야드에서 11,000야드에서 발사를 하면은 약 한 1,000야드 정도 항주가 되고 난 다음에 의뢰냐 아니냐를 식별하는 놈이 이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는 시간을 제한 11,000야드가 되면 반드시 이거를 경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발 쐈을 때 10발 다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두 번째로는 이 의뢰를 탐지를 할 적에 앞에 있는 헐마운트 소나로 하면은 탐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반대로 뒤에 예인형 소나를 끌 경우는 자기 자함의 소음에 의해 가지고 앞부분이 완전히 멍텅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플 이펙트라고 하는데 저희 그 연구원들이 앞에 있던 앞의 소나, 헐먼트 소나하고 우리 뒤에 그 예인형 소나를 융합을 해서 데이터를 융합을 해가지고 전방위 배 함정의 전방위에 걸쳐가지고 탐지가 되는 ACM, TACM 소나를 개발했다. 그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가 앞선 그러면서 그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과연 ADD 기술이 이까지 왔느냐?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개발했던 의뢰 음향 대항 체계가 세계 최첨단 수준이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얻은 기술과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경험이 오늘날 우리 그 전투 체계 뭐 이런 쪽에 뭐 자기 쏘나 이런 쪽에도 그게 밑받침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나 의의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그 TACM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선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무기 체계 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처 하지 못한 국산 TACM 개발사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